2020 학년도의 첫 번째 모의평가를 보고 오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진웅입니다. 자, 이번 모의평가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첫 번째 모의평가, 어떤 학생들에게는 또 두 번, 세 번째 모의평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보아왔던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비해서 이 모의평가를 보기 전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탐구 과목은 좀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국영수를 보다가 조금 그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탐구 과목 시험을 치렀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자, 어땠나요, 여러분들? 2020 학년도의 첫 번째 모의평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도 얘기하죠. 올해 출제되는 수능의 어떤 지향점이랄까요? 지향점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의평가.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첫 번째 모의평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출제한 문제들이 20문항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쉬웠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에겐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는 총평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자, 해설 강의 보시기 전에 총평 먼저 보고 오신다면 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평을 보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번 6월 모의평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9월과 수능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특히나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에 비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9월과 수능에 비해서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2020 학년도 6월 모의평가 또한 기존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조금 쉬운 문항들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어려웠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보는 9월과 수능과 비교해 본다면 이번 6월 모의평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조금 어려운 문항들 꼽아본다면 제 생각엔 6번 문항, 니은선지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 기후 관련된 문항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이번 20문항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15번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항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문항입니다. 자료도 조금 어려웠던 데다가 선지도 조금 난해한 선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자료인지 또 어떤 선지가 있었는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사회탐구가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이 20문항 어려웠던 학생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부족한 점들 잘 보완해 나가면 9월과 수능에서 분명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의평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몇 점을 받느냐 몇 등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문제를 풀고 난 이유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이 문항을 다음부터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풀이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6월 모의평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번 모의평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계단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항부터 좀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고문원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었었는데요. 그동안 대동여지도 관련된 문항들, 특히나 모의평가에서는 지리지와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고요. 최근 이 고문원에서 지리지, 전기와 후기 지리지의 특징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 1번은 산경도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지리지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항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연계 교재에서 산경도와 관련된 문항들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경도와 관련된 내용들도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요.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대동여지도와 비교해 봤을 때 산경도는 출제될 만한 내용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경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됩니다. 이번 1번 문항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죠. 자,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산경도입니다. 제목까지 제시해 주었죠. 자, 우리 조상들은 산줄기를 중심으로 국토를 인식하였는데 산경표에는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이를 지도로 표현한 산경도에는 기역을 시작으로, 기역이 여기죠. 대간이 뻗어나와 있으며 대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대간에서 한 개의 정간과 13개의 정맥이 갈라져 나온다. 자, 기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두대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백두대간이 시작되는 요 기역이 백두산이 됩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산줄기가 바로 백두대간입니다. 그리고 이 백두대간에서 한 개의 정간과 13개의 정맥이 갈라져 나오게 되고요. 이 정맥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산줄기들이 하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줄기는 분수계 역할을 하고 분수계를 통해서 하천 유역과 생활권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산경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럼 바로 보기 볼게요.
기역은 백두산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답 니은 A와 B 지점은 서로 다른 하천 유역에 속한다. A는 여기고요. B는 여기입니다. 백두대간에 의해서 하천 유역이 나뉘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한강의 하천 유역, 그리고 여기는 낙동강의 하천 유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하천 유역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산줄기들이 하천 유역의 경계가 된다는 거, 니은도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금강은 대간을 가로질러 흐른다. 자, 금강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강도 이 산줄기를 가로질러 흐르지 않습니다. 그게 산경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연속성이 강조되었으며 산자 분수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은 그 자체로 분수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천에 의해서 산줄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 금강이죠. 금강은 대간을 가로지르지 않습니다. 답 리을. 호남지방과 호서지방은 요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남지방은 전라도 쪽 얘기하고요. 호서지방은 충청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남지방과 호서지방은 대간을 경계로 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이 대간을 경계로 서로 구분되게 되겠죠.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이니까요.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산경도와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다음 2번.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이 글자판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단원에 대한 한국길 수업 장면의 일부래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에 해당하는 글자를 하나씩 지우세요. 자, 볼게요.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열섬입니다. 열섬 지워주고요. 6월에서 7월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장마죠. 다음,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주기적인 강약으로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현상. 3번 추웠다가 4번 따뜻해졌다가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3한4온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3한4온이 아니라 2한5온이다, 뭐 1한6온이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3한4온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겨울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꽃샘 추위도 있죠. 이 3한4온과 꽃샘 추위는 모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기후 현상들입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높새바람이 되죠. 최근 들어서 이 높새바람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기후 특징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높새바람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보죠. 하루 중 밤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 열대야고요. 지표면 가열에 의해 낮 동안 발생하는 대륙성 강수, 소나기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바람, 여름 계절풍이 될 것이고요. 복사 냉각으로 지표 부근의 기온이 상층의 기온보다 낮아지는 현상, 기온 역전 현상입니다.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태백산맥을 넘어 영서지방으로 부는 북동풍, 이게 바로 높새바람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국영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2점 문항, 3점 문항, 4점 문항 이렇게 해서 배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역배점이 존재합니다. 역배점. 다시 얘기해서 쉬운 문항을 3점으로 배점을 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을 2점으로 배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등급 변별을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문항을 다 3점으로 배점을 할 경우에 등급이 50, 47, 44 이렇게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의 등급을 보다 촘촘하게 나누려면 등급 컷이 50, 48, 47, 46 이렇게 나뉘어야 보다 촘촘하게 등급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역배점 문항들이 존재합니다. 이 2번 문항 같은 경우가 3점 문항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항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엔 2점이라고 해서 쉽다, 3점이라고 해서 어렵다. 다시 얘기하면 2점이라고 해서 얕봐서는 안 되고요. 3점이라고 해서 어렵겠구나라고 지레 겁먹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문항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3점짜리 문항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점짜리 문항이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나오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시고요. 2점짜리 문항이라고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볼게요. 3번. 자, 지형 관련된 문항인데요.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죠. 돌리네입니다. 돌리네. 자, 어떤 형태인가요? 주변보다 낮고 움푹하게 꺼진 모습입니다. 맞죠? 다음, 무슨 색깔의 토양이 주로 분포하나요? 자, 돌리네가 분포하는 지역이니까 석회암이 기반함인 지역이겠죠? 석회암의 풍화에 의해서 석회암 풍화토, 붉은색의 간대 토양인 석회암 풍화토가 발달합니다. 붉은색 계열입니다. 다음, 디귿. 주요 기반함은 현무암이 아니라 석회암입니다. 주된 토지 이용은
대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밭으로 이용됩니다. 논으로 이용된다는 리을은 틀렸죠. 기역과 니은이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굉장히 쉽게 출제된 문항들이 많았었는데요. 1번도 굉장히 쉬웠고요. 3번 문항도 굉장히 쉬웠고요. 4번 문항 전반적으로 이 1페이지에 나와 있던 문항들이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9월이나 수능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런 지형도 같은 거 보는 연습들을 6월 모의평가에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4번입니다. 최근 들어서 위성사진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형이라고 하면 지형도를 이용해서 출제한 문항들이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해안지형 같은 경우에 거의 99% 가까이 지형도로 출제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위성사진과 모식도를 이용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이 해안지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형들 또한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문항을 구성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까지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A. 어딘지 잘 모르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지리산이 여기 있잖아요. 이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지리산은 변성함이 기반함인 흑산입니다. 다음 B, 여기는 울산바위인데요. 여기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여기다 적어볼게요. 설악산. 설악산은 기반함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화강암이 기반함인 돌산입니다. 다음 C, 제주도네요. 백록담입니다. 백록담. 백록담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화구호입니다. 항상 화구호와 칼데라호인 천지를 비교하는 문항 또는 백록담을 표시해 놓고 천지, 칼데라호의 특징을 서술해 놓는 이런 선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D, 여기는 여기인데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조금 이따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죠. 기억, C는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칼데라호는 천지고요. 얘는 단지 분화구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화구호입니다. 다음 D는 고생대에 형성된 퇴적암이다. 자, 어딘지 잘 몰랐죠. 저는 처음에 이거 해시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을 보았을 때, 자, 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는 중생대 형성된 경상분지가 분포하는 지역이잖아요. 특히나 여기 고성입니다. 공룡 발자국이 분포하는. 그러니까 얘는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에 형성된 퇴적암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흑산은 돌산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그렇죠. 토양층이 두껍기 때문에. 다음, 설악산은 백록담보다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얘는 돌산이고요. 돌산의 기반함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백록담을 비롯한 요 한라산은요, 신생대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얘는 중생대, 얘는 신생대입니다. 그러니까 B는 C보다 기반함 형성 시기가 이르죠. 신생대보다 중생대가 먼저 있었으니까. 디귿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5번. 아이고 5번 골라주시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5페이지. 5페이지라뇨. 2페이지에 5번. 봅시다. 거의 뭐 매 시험마다 나오고 있는 위치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특히나 이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에 여러 지역들을 표시한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호남권은 여러 지역들의 특성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도가 나오면 어떤 지역들이 나와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나와 있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거야. 미리 예상을 하고 자료를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A는 전라북도의 한가운데 전주죠. 다음 B, 여기 전라북도의 남서쪽 구석입니다. 고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니지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C는 영광. 다음 D는 해남. E는 순천이 되겠죠. 아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B와 C를 혼동하는 학생들을 소위 얘기하면 낚시하기 위한 문항인 것 같습니다. B와 C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항일 것 같습니다. 자, 보죠. 1번. 1일차 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통 한옥마을 탐방 한지박물관에서 한지공예체험. 전통 한옥마을이 분포하고 있고요. 한지로 유명한 곳 전주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굴비 영광이죠. 다음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연안습지 방문 국제정원박람회 순천입니다. ACE죠. ACE.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ACE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6번 봅시다. 6번. 요 문항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하천 관련된 문항들이 지형도를 이용한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두 개의 지형도를 주고 하나는 자유공유하천, 하나는 가믹공유하천. 그래서 두 하천의 특징과 하천 상하류의 특징을 모두 물어보는 이러한 유형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도가 하나 나왔죠. 쉬운 문항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볼게요. A부터 D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보죠.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경사가 급하고 해발고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 하천은 가밉공유하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요. 자, 일단 보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A는 하천에 의한 퇴적지형이다. 여기가 습지기호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범람했을 때 이쪽에 퇴적물을 쌓아놨겠죠. 하천에 의한 퇴적지형이 맞습니다. 다음 니은 C는 하천에 의해 절단되고 남은 구릉이다. 이 보기 굉장히 어려웠죠. 문장 자체가 절단되고 남은 구릉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표현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하천을 잘 보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하천이 이렇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흐르다가 유로 변동에 의해 축방 침식에 의한 유로 변동에 의해 하천이 잘리면서 현재와 같이 흐르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얘는 차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은 곳이 분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자, 가믹공유하천 또한 측방 침식을 하기 때문에 측방 침식에 의한 유로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유로 변동의 결과 남겨진 우각호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C가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얘를 우리 지리에서는 미앤더핵이라고 합니다. 미앤더핵. 어렵죠, 미앤더. 자, 뭐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믹공유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가믹공유하천은 집안의 융기에 의해 하방 침식을 활발하게 하면서 깊은 골짜기를 파면서 흐르는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유로를 따라서 깊은 침식이 진행되면서 요 공유 안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사지들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걔네들이 이러한 형태로 남게 되죠. 그래서 얘는 지워볼게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가 연결되면서 여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여기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구하도와 하한당구를 구별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하한당구는 공류의 안쪽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구하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과 구하도 사이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미앤더 핵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볼록한 지형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짝 볼록한, 이 해발보다 높아지고 있는 약간 산 같은 형태잖아요. 이러한 게 남아있으면 하천이 여기를 굽이쳐 흘렀구나 라고 짐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하천에 의해 여기가 절단되면서 남겨진 구릉, 언덕입니다. 언덕. 그래서 절단되고 남은 구릉이다. 맞아요. 조금 어려운 선지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한당구와 구하도를 구분하는 요령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변보다 높이가 낮은 지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얘가 구하도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얘가 이렇게 늘어져 있었을 것 같죠. 늘어져 있던 상태에서 하천을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단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니은 맞습니다. 다음 B는 하천의 측방 침식으로 형성된 급사면이다.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으니까요. 경사가 굉장히 급한 곳이고요.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면서 바깥쪽에 측방 침식을 하면서 만들어진 급사면 맞습니다. 다음 리을 B는 A보다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이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은 자유공유하천과 가믹공유하천을 제시해주고 범람원과 하한당구의 침수 가능성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하천에서 두 지점의 침수 가능성을 물어보는 건 쉽게 얘기하면 누가 더 하천과의 고도 차이가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천과의 고도 차이가 클수록 침수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더 높은 데 위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A는 하천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근데 B는 하천보다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치할 뿐더러 이 사이에 등고선이 지나가고 있죠. 정확한 높이는 몰라도 돼요. 어쨌든 하천과 B 사이의 고도 차이가 A와 하천 사이의 고도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 그러니까 하천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B는 상대적으로 하천과 고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A에 비해서 침수 가능성이 낮겠죠. 하천이 불어났을 때 여기는 잠기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하천이 예를 들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물이 불어나게 된다면 여기 이렇게 잠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잠기고 여기는 잘 잠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A보다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릴은 틀린 보기가 되죠.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지 않았던 표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니은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 문항입니다. 어쨌든 감익공유하천 하한 당구가 나오기도 하지만 구화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유공유하천뿐만이 아니라 감익공유하천 또한 측방 침식에 의한 유로 변동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중심지 계층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특강에서 연계된 문항입니다. 자, 먼저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 그리고 이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요 일대에서 중요한 곳이 대구, 여기 안동, 그리고 구미입니다.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안동 바로 밑에 여기도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으로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마늘이 되게 유명해요. 의성이라는 곳입니다. 의성. 자, 그런데 의성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의성이라는 곳을 몰랐다면 구미는 알았겠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했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이 지도와 관련된 문항에서 잘 모르는 처음 보는 곳이 나왔다. 처음 본 곳. 여기는 거의 98% 이상 촌락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도시들, 무언가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들은 우리가 거의 다 학습했거든요. 특히 다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곳들은 대부분 촌락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구미고요. 구미, 여기는 의성이라는 곳인데 얘가 의성이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여기는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다음 얘는 시죠. 얘는 촌락, 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계층성을 갖게 되는 거죠. 얘가 가장 최고차 중심지, 얘가 촌락이니까 최저차 중심지. 그래서 얘가 가장 고차,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해서 광역시, 시, 촌락이라고 하는 어떤 계층 구조를 갖는 세 지역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 의료기관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A, B, C. 자, 오른쪽을 다 합쳐보면은 전체의 의원 종합병원의 총 숫자가 되겠죠. 가장 많은 지역은 C입니다. 의료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도 많고 더 고차 중심지라는 얘기입니다. 대구가 되겠죠. 다음 대구보다 계층이 낮지만 의성보단 계층이 높은 B가 구미, A가 의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중심지 안에 있는 의료기관을 비교해 줄 때는 그 의료기관 또는 다양한 중심지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곳이 가장 고차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각각의 중심지를 비교해 줄 때는 숫자가 적을수록 가장 고차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숫자가 적으면서 군인 의성에는 없고요. 광역시인 대구에 12개나 있는 가가 종합병원이 되고요. 최고차 중심지죠. 나가 의원이 됩니다. 의원.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장 고차, 가장 저차 이러한 계층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자, 보죠. 1번. A는 의성입니다. B는 C보다 인구가 적죠. 얘는 광역시니까. 다음 C는 A보다 고차 중심지니까 중심지 기능이 많습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저차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병원보다 저차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보다 의료기관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범위가 좁습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음 가는 나보다 고차 중심지니까 최소의 고치가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들, 지역들 간의 계층을 비교해 주는 것, 또 중심지 간의 계층을 비교해 주는 유형의 문항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8번 갑시다. 8번. 자, 최근 들어서 인구와 관련된 문항들이 예전에는 전체 시도의 노년 무양비나 유소년 무양비 또는 각 연령층의 비중을 통해서 각 시도를 찾고 각 시도의 다양한 인구 지표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역 내에서 예를 들면 충청권은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요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비교하고 또 네 지역의 특성까지 같이 물어보는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이라고 하면 도시 지역도 있지만 도지역도 있잖아요. 가장 우리 항상 한국지리 자료를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도시와 촌락을 나누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충북, 충남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성. 다음 대전과 세종은 상대적으로
도시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문지리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구입니다. 인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총인구, 특히나 시도별 총인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문제 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총인구가 나와 있죠. 충청권이라고 하니까 충북은 제시되어 있으니 남아있는 것은 충남과 대전 그리고 세종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총인구를 통해서 네 지역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세종이죠. 세종. 나가 세종입니다. 인구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한 32만 정도 될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총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얘가 나가죠. 그럼 충남과 대전, 가와 다가 남았는데요. 둘 중에 누가 더 인구가 많을까요? 흔히 하는 착각은 광역시니까 되게 인구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광역시인 대전보다 충남의 면적 자체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라서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도시보단 당연히 인구가 많겠지만 충남 전체 인구보다는 대전의 인구가 적어요. 네, 그래서 충남이 대략 한 25만 정도, 250만 정도, 그다음에 대전이 한 150만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210만 정도 되죠. 충남은. 자, 그럼 가와 다 중에 더 인구가 많은 가가 충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가 대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일단 총부양비가 있습니다. 총부양비. 총부양비는 유부 더하기 노부가 되죠. 다음 노령화지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노령화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이니까 유부분의 노부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선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령화지수가 100인 지점이에요. 유부와 노부가 같은 곳이니까. 그럼 이 선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유부보다 노부가 크다는 것이고, 다음 이 선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노부보다 유부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부에 비해 노부가 더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 다음 노부보다 유부가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촌락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이네. 충북과 충남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죠. 물론 충남 최근 들어서 인구와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촌락의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군도 있고. 그러니까 촌락의 특성이 뚜렷해요. 그럼 남아있는 대전과 세종, 인구를 비교해줘도 되고, 세종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그래서 대전과 세종을 구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충남, 세종, 대전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럼 보죠. 1번 가는 대전, 다는 충북이다.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나는 충북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 자, 나는 충북보다 일단 전체 인구가 훨씬 적습니다. 충북의 인구 한 150만 정도 되거든요. 세종의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된다 그랬죠. 충북의 인구가 5배예요. 5배. 그러니까 세종의 청장년층 인구가 충북보다 많으려면은 세종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충북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야 됩니다. 5배 이상 세종이 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인 인구 자체가 충북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찾아보니까 충북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세종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은 충북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대 인구가 충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중이냐 절대적인 숫자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다는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 자, 총부양비는 유부 더하기 노부입니다. 그런데 유부는 이제 대전이 가장 작진 않지만 굉장히 작고요. 노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유부와 노부의 합은 대전이 가장 작겠죠. 다음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이다. 자, 노령화 지수는 유부분의 노부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지역은 노령화 지수가 100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충북과 충남이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가는데요. 충북과 충남의 유소년 부양비는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충북보다 노년 부양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유부는 비슷한데
충남이 충북보다 노부가 더 크니까 전체 값, 다시 얘기해서 노령화 지수는 충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이 네 지역 중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세종은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노령화 지수가 U분의 노 곱하기 100이라고 얘기했었죠.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는 것은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는 겁니다. 결국 얘는요,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간다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죠. 그러나 세종은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옳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GIS 문제인데 최근 GIS 문제가 조금 옛날보다 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거나 또는 옛날과는 다른 좀 옛날에 많이 묻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9번은 제가 풀면서 되게 좀 허무한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일단 조건이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되게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쉽게 풀렸던 문항입니다. 자, 순서대로 좀 풀어보죠. 도로와의 거리가 100m 이내,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도로와의 거리가 100m 이내, 그리고 주거용지. 다음, 후보지 접한 8개 면과 후보지와의 해발고도 차이가 모두 10m 미만인 곳.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죠. 일단 주거용지여야 해요. 주거용지가 아닌 곳은 지워집니다. 그러면 여기 그대로 적어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A, B, C, D. 자, 그럼 주거용지 아닌 곳. B, C는 주거용지가 아니에요. 탈락. 이렇게 되죠. 다음, 도로와의 거리가 100m 이내여야 해요. 그리고 한 칸이 50m입니다. A는 50m, 100m, 100m 이상이죠. 그러니까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D와 E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D가 여기, E가 여기입니다. 조그맣게 써볼까요? D와 E. 다음 두 번째 조건. 후보지에 접한 8개 면과 이렇게 되는 거죠. D에 접한 8개 면은 얘네들이 되는 겁니다. 후보지와의 해발고도 차이가 모두 10m 미만인 곳. D를 봤더니 여기 10m 넘어가잖아요. 탈락. 다음 E를 볼게요. E는 여기랑도 10m 이내, 여기도 10m 이내, 다 10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E가 최적 입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GIS 문제 같은 경우에 시간을 잡아먹는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정도 나오면 땡큐죠. 거의 뭐 너 좀 산수 잘하니? 이게 뭐 숫자 이렇게 비교할 줄 아니? 이 정도만 물어보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감사한 문항입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원래 우리 강원도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강원도의 지도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 되게 쉽게 나왔죠. 이 지역의 고위평탄면은 연평균 기온이 낮고 연강수량은 많은 편이다. 이러한 지역 및 기후 환경을 바탕으로 목축업과 고랭지 농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성장해왔으며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도 했다. 평창이죠. 평창 어딘가요? 평창 여기 D.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쉽게 출제된 문항이었다. 다음 11번 가볼게요. 자, 11번 문항입니다. 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도시 내부 구조 관련된 문항들이 되게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 주간 인구와 주간 인구 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초래하는 이러한 유형들의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최근 서울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 금천구나 영등포구를 제시해주는 이런 유형의 문항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도심과 외곽 지역의 특징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은 정말 고전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정말 예전에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항입니다. 요새는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얘는 예전에 정말 쉽게 출제되었던 그 유형의 문항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땡큐죠. 너무 쉬웠던 문항이었습니다. 여기 중구입니다. 중구. 여기는 강동구. 정확한 명칭을 모르더라도 얘는 도심이구나. 얘는 외곽 지역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죠. 자, 가는 상주 인구 되게 적고요. 주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나는 상주 인구가 가보다 많지만 주간 인구가 적어요. 얘가 얘가 나가 되죠. 그러면 가는 도심은 통근통학 유입인구가 통근통학 유출인구보다 많죠. 그래서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 나의 주간인구 지수는 100보다 높다. 아닙니다. 상주인구가 주간인구보다 많으니까 100보다 작습니다. 다음, 도심은 외곽지역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훨씬 높겠죠. 다음,
나는 가보다 시가지의 형성지가 이르다. 누가 먼저 도시화가 이루어졌냐? 이 도심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틀렸죠. 정답은 기역 디귿. 예,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좀 쉽게 출제되었다. 예년보다 조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그리고 제가 총평에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2019학년도 수능의 기조가 유지되었다. 예, 이런 유형의 문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되게 쉬운 유형의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문항들이 최근에 잘 안 나왔다가 최근에 약간 변형을 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옛날에 약간 그 고전틱한 문항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죠. 아까 풀어봤던 10번도 마찬가지죠. 예, 평창 위치 다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문항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12번 볼게요. 요 6월 평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요건데요. 12번에 요 지도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넘겨보시면 17번에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게 비슷한 유형의 지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래프보다 이게 훨씬 더 좋잖아요. 요런 단계 구분도가 나오게 되면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지역, 가장 낮은 값을 갖는 지역 위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모든 지역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검은색일수록 낮고요. 빨간색, 붉은색일수록 높아요. 뭘 제시해 준 거냐면 신재생에너지의 지역별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그리고 수력, 풍력, 태양광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신재생이니까 양수발전은 제외하겠죠. 만약 양수발전이 포함된다면 경남과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얘가 빠지게 되면 경기, 강원, 충북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죠. 아이고. 자, 그럼 포인트는 얘네 둘이겠죠. 태양광 하면 전남과 전북을 떠올려야 합니다. 전라도. 다음 풍력하면 가장 먼저 제주가 떠올라야 하죠. 제주 앤드 강원. 다음 수력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양수가 제외되니까 경남과 경북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강원, 경기, 충북 이런 지역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풍력부터 찾습니다. 풍력, 제주를 보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 낮음, 여기 낮음보다 조금 한 칸 위네요. 그렇죠? 여기 높은 수준입니다. 제주에서 높게 나타나네요. 게다가 강원과 경북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이 되겠죠. 풍력. 자, 남아있는 게 수력과 태양광인데요. 날을 봤더니 전남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또한 생산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부 지역이 북부, 중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생산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일사가 강한 남부 지방에서 생산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나가 지어볼게요. 태양광이 되겠죠. 태양광. 다음 가는 강원, 경기, 충북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얘네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여기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에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다음 제주는 건천 위주로 발달하니까 수력 발전을 하기에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주 요만큼 그래도 낮음보다는 조금 위에잖아요. 그리고 얘는 높은 바로 아래니까 제주를 보고 풍력, 수력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정말 감사한 우리에게 한국지리하는 학생들에게 신의 선물 같은 곳이에요. 거의 뭐 대부분의 통계 자료에서 제주를 가장 먼저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업에서도 제조업 가장 덜 발달한 곳. 농업하면 밭의 비율 최고. 과수. 그다음에 뭐 신재생하면은 풍력. 굉장한 곳이죠. 그래서 제주를 먼저 찾아주는 것이 아주 좋다. 자, 그럼 가가 수력이 되겠죠. 수력, 태양광, 풍력입니다. 보기 볼게요. 기역, 가는 수력은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다. 풍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태양광은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다. 맞죠? 다음, 디귿, 가는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다. 수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풍력은 태양광보다 에너지 생산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얘는 그냥 가만히 태양전지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얘는 막 하고 막 돌아가잖아요. 소음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풍력의 단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소음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념 강의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새들이 막 날아와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풍력 발전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또 파괴되기도 하고요.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기도 하고 또 막 바람 부니까 그 근처에 또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음하면은 풍력으로 연결시켜 주셔야 하고요. 또 이 태양광과 풍력,
수력하면은 계절별 발전 비율의 차이도 많이 물어보게 되죠. 얘랑 얘는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발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겨울보다 얘는 상대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에 발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발전 양식입니다. 그러면은 니은과 리을이 맞으니까 니은과 리을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4번. 자, 좋아요.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해안지형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안지형 관련된 문항들 최근 들어서 위성사진이나 모식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쭉 분석해 보시면요. 해안지형이 출제되지 않은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 시험마다 해안지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해안지형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안지형들을 잘 알고 있느냐 이것들을 물어보는 게 사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지리적 소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많이 물어봅니다. 또 지형들도 굉장히 많고 하나의 지형도나 위성사진에 굉장히 여러 개의 지형들을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하기에도 조금 쉬운 지형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위성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언제 또다시 지형도가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기출되었던 지형도들 그리고 선지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사진이니까 잘 구분이 안 될까 봐 갯벌이에요, 사빈이에요, 해안사구예요, 해시계예요 라고 표시해 주었죠. 아주 친절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보죠. 기억 A. 갯벌은 현재보다 해수면이 낮았던 빙기에 형성되었다. 자,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잠깐 보죠. 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하강하게 됩니다. 해수면 하강.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해수면이 하강한다는 것을 해수면이 바다 쪽으로 후퇴하였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자, 그럼 빙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하고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멀리 후퇴하게 되면서 육지의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해안선 또한 바다 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럼 이때도 해안정이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보는 해안 지형들은 후빙기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현재 해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양한 지형 형성 기구들의 지형 형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최종 빙기 때 여기는 해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안 지역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바다도 없고 파랑의 작용도 없고 조류의 영향도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해안 지형들은 대부분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나 많이 나오는 건 사빈과 사주 그리고 리아스 해안 이런 지형들이 많이 나와요.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한 이후에 현재와 같은 해안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조류가 점토 같은 것들을 쌓아놓으면서 갯벌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틀렸습니다. 다음, 해안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운반 퇴적되어 형성되었다.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여기 위치하던 모래들이 이렇게 날려가서 형성된 것이죠. 많이 나오는 게 또 이거죠. 사빈은 해안사구에 비해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왜냐면 작은 애들이 바람에 날려갈 거니까 이거 맞습니다. 다음, D. 해시계. 수심이 얕고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 주로 형성된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파랑에너지가 강하려면 수심이 깊어야 돼요. 그래야지 파랑이 더 많이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주로 발달하게 되죠.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은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해시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고제.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사비는 갯벌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얘는 주로 모래, 얘는 주로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갯벌, 사빈, 해안사구의 평균,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를 비교해보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빈은 갯벌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죠.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우리 총평해 보시면 지난 수능에 영남권의 제조업이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14번 문항 또한 여기 영남권의 제조업이 출제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나다와 ABC를 연결하는 문항보다는 가나다를 찾고 가나다의 특징을 비교해 주거나 또는 여기에 블랭크를 치죠. 이 제조업들의 특징을 비교해 주는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문항은 굉장히 쉬운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다양한 우리 국토라는 단원에서 출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영남권을 출제한다면 거의 제조업이 1순위예요.
그리고 호남권을 출제한다면 우리 아까 봤던 지역 축제라던가 해당 지역의 특징을 연결하는 이런 문항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영남권 하면 항상 제조업부터 잘 정리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어떤 지역들이 나와 있느냐. 자, 여기 A 포항이네요. 포항. A는 포항. 다음 B는요. 울산입니다. 울산. 그리고 C가 이제 그동안 많이 나오진 않았던 곳이죠. 창원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개념에 공업 파트에서 잘 다루지 않는 도시들 중에 공업이 꽤나 발달한 곳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창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원은 기계공업 위주로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2018학년도 수능에 20번 문제가 광주와 인천의 산업 종사자 비율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업에서 잠깐 등장해요. 그렇죠. 그 K자동차 공장이 거기 있잖아요. 인천은 어떠한 제조업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이 되게 좀 애매한 게 특정 제조업이 막 발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조업이 고루고루 발달했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우리 뭐 경울충이라던가 뭐 포광당 이런 얘기할 때 인천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인천은 꽤나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창원도 마찬가지고요. 창원은 기계공업. 인천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자동차 공업 발달했고 여기 석유화학 공업도 발달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제철 공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창원과 인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C는 창원이에요. 통합시이기도 하고요. 경남 도청 소재지이죠. 자, 그럼 보자. 자, 가장 찾기 쉬운 건 가네요. 1차 금속의 종사자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포항이 되겠죠. 포항이니까 A. 다음 나를 보았더니 자동차 종사자 비율이 1등, 그리고 기타 운송 장비가 조선이겠죠. 2등, 그 다음에 세로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석유화학이라고 할게요. 석유화학이 3등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얘는 1등이 기타 기계 및 장비예요. 기계, 그리고 자동차가 2등이죠. 그리고 가로줄이 금속 가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울산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입니다. 여기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이러한 공업들이 가장 울산을 대표하는 공업들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다행스럽게도 이 문항은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는데요. 이 울산에서 출하액이 가장 높은 공업은 정유입니다. 정유. 출하액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죠. 그런데 종사자 비율로 따지게 되면 정유나 석유화학은 가장 큰 특징이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장치 그냥 갖다 놓고 버튼 띠 누르면 막 장치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출하액은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사업체나 종사자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지금 종사자 비율에서 3등이지만 그렇다고 출하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종사자 비율에서 울산은 자동차가 1등이지만 출하액에서는 정유가 1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종사자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울산과 서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출하액과 종사자 비율의 순서가 다르니까요. 울산과 서산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발달한 곳이니 나가 울산이 되겠죠. 울산이 B네요. B. 다음 기계공업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이 되겠죠. 얘가 C가 됩니다. C. 그러면 가나다가 ABC가 되네요. 가나다 ABC.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항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번 2020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 요 문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자료 좀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어디가 나와 있냐면 표시해 볼까요? 여기 울릉도죠. 울릉도. 뭐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기 뭐 맨날 나오는 곳이고요. 엄청 크네요. 그렇죠? 여기는 안동입니다. 안동. 어쨌든 영남 내륙 지역이고요. 여기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곳이죠. 장수입니다. 최근에 아주 핫한 곳입니다. 다음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 자, 우리 원래 일반적으로 기후 문제 하면은 군산 많이 나오잖아요. 군산.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면 목포라는 곳입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는 곳인데 목포가 나오면 되게 까다로워요. 어쨌든 목포가 이번에 나왔고요. 자, 이 문항이 어려웠던 이유는 제시되어 있는 4개의 지역이 위도가 다 달라요. 게다가 얘는 섬이고 얘는 내륙이고 얘는 해안이고 얘는 해발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상충하게 되면서 내 지역의
기온 관련된 자료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보면 자료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최한월 평균 기온과 최난월 평균 기온 자료 나와 있고요. 다음에 강수량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강수량은 A, B, C, D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풀 때 조금 당황했을걸요? 그렇죠? 이게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거부터 좀 볼까요? 일단 요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의 강수량이 합이 연강수량이 됩니다. 연강수량. 요 합이 연강수량이 되죠. 자, 그럼 울릉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울릉도를 찾아주면 좋겠네요. 울릉도. 울릉도는 겨울 강수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이니까 B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안동 위치에 있는 영남 내륙 지역. 남한의 최소지입니다. 안동, 의성, 구미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이 가장 적은 데가 안동입니다. 안동. 자, 그럼 A와 C가 남는데요. 목포와 장수의 강수량을 비교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지역인데요. 일단 여기 영남 내륙 지역은 남한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더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곳이 여기 경북 해안, 울진과 포항 일대 연강수량 꽤 적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여기 호남의 해안가 여기도 연강수량 되게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동을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이 알아두면 좋은데요. 연강수량이 1050mm 정도 됩니다. 여기 뭐 안동이나 구미, 의성 이런 지역들이. 다음 요 지역들 경북 해안과 목포 비롯한 전라도의 해안 지역들이 대략 한 1150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나 연강수량이 많은 지역, 꽤나 연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에요. 얘만큼은 아니지만. 다음 장수 같은 경우에는 연강수량이 적을 것 같지만 의외로 연강수량이 꽤나 많습니다.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연강수량은 늘어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맥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지형성 강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된 네 지역들이 사실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가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이 1등이 돼버렸어요. 이게 조금 의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포와 장수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죠. A는 겨울강수량이 많아요. 장수를 비롯한 여기 소백산맥 서사면 일대 겨울강수량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겨울강수 집중률도 꽤나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연강수량이 아니라 겨울강수량을 가지고 구분해 줄 수도 있었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입니다. 경북 해안과 전라남도의 해안 지역 꽤나 강수량이 적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안동을 비롯한 영남 내륙 지역이 한 1050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보단 많지만 얘도 적은 편이에요. 1150mm 정도. 이 두 지역은 꼭 알아두세요. 아마 목포 때문에 목포와 장수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안동보단 많지만 목포는 연강수량이 꽤나 적은 곳이에요. 목포. 그래서 A가 장수가 됩니다. 여기 어려웠죠? A와 C 구분하는 거. 다 왼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안동 다시 쓰고요. 안동. 자, 요 기온 자료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적 위치도 다 다르고 위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지역들을 제시해 주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일단 아는 것들 위주로 찾아가 봅시다. 자, 네 지역 중에 달을 봤더니 최난월 평균 기온도 가장 낮아요. 최한월 평균 기온도 가장 낮습니다. 오호, 왜 이렇게 기온이 낮을까? 왜 그럴까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네 지역 중에 장수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연강 수량도 꽤나 많고 겨울 강수 집중도 높은. 최근에 이게 장수 핫해요. 핫한 곳입니다. 장수예요, 장수. 자, 그럼 가나라가 남았는데요. 가나라. 안동, 울릉도, 목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세 지역 중에 최난월 평균 기온은 나가 가장 높대요. 어디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 섬이니까 아무래도 최난월 평균 기온이 그렇게 높을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바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럼 안동과 목포, 왠지 안동이 높을 것 같지만 안동이 나라고 하기에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너무 높아요. 겨울에 너무 따뜻해요. 내륙인데. 그러니까 목포가 아무래도 안동보다 위도도 낮고
그 다음에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이 안동보다 높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으면서 또 네 지역 중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데 여기가 목포가 됩니다. 목포. 남아있는 가와라가 안동과 울릉도가 되겠죠. 두 개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안동과 울릉도 중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더 높은 곳은 안동이겠죠. 안동입니다. 그리고 최한월 평균 기온은 상대적으로 바다 영향을 받아서 겨울철이 온화한 울릉도가 안동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과 울릉도를 비교해 보면 안동은 울릉도에 비해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아요. 내륙이니까. 다음 울릉도는 안동에 비해서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섬이라서 바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 다라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던 문항일 거예요. 볼게요. 가는 A, 다는 D다. 네, 틀렸죠. 다음 안동은 장수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안동은 장수보다 고위도에 위치하네요. 정답은 2번. 다음 3번. 나는 목포는 울릉도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아닙니다. 울릉도의 겨울 강수량이 더 많죠. 자료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다음 C는 목포는 장수보다 기온의 온도차가 크다. 자, 여기 목포 여기 있고요. 장수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 지식이 아니라 그래프에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목포 같은 경우에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한 26도 정도, 다음 최한월 평균 기온이 한 2도 정도 됩니다. 그럼 최난월에서 최한월 빼주면 24도가 되죠. 다음 장수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한 23도 정도. 다음에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정도.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예, 이거 우리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최난월이니까 위로 23도. 그 다음에 최한월은 영하 3도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교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도. 이런 얘기 하면 진짜 안 되는데 조금 좀 쪼잔하죠, 그렇죠? 2도 차이인데 요거 두 개를 비교해 주다니. 어쨌든 목포보단 장수의 연교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C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해줘야겠죠. 이거 조금. 어쨌든 이거는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자료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다음 D는 안동은 울릉도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얘도 마찬가지죠. 안동은 울릉도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일 것 같고요. 정답률도 아마 꽤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2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역배점 있다고 얘기했었죠. 2점 문항이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로 왔습니다. 이 문항도 총평에서 소개해드렸던 연계 문항입니다.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자료가 요 16번 문항에 연계되었는데요. 우리 항상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연계 교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맞추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항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자료를 꼼꼼하게 해석을 했다면 아마 문제 푸는데 꽤나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단 가부터 다는 경기, 서울, 인천이래요. 수도권을 얘기하겠죠. A부터 C는 전문 서비스업. 얘는 뭘까요? 전문 서비스업. 쉽게 얘기하면 생산자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산자 서비스. 그다음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그다음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IT 제조업이 되겠죠. IT 제조업. 자, 그럼 왼쪽 그래프에서 가나다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및 총 종사자 수. 자, 일단 가나다,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총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곳. 인구 자체가 가장 적은 인천일 거예요. 나가 인천이 됩니다. 다음, 가와 다 중에서 다는 가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죠. 서울입니다. 그리고 경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천 같은 경우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꽤나 높아요.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가 경기, 나가 인천, 다가 서울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 서비스업에는 법률, 회계, 광고업 등이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산자 서비스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광고업, 여러분들 광고 오래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 회계, 이거 뭐 회계 돈 많이 벌면 하면 좋겠지만 안 하는 게 좋은 것들입니다. 법률 이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A부터 C 업종별 사업체 수 비교입니다. 업종별 사업체 수 비교. 자, 그러면 A는 다가 가장 높대요. 다시요. 다는 서울이니까요. 여기 서울. 그다음에 가가 경기. 나가 인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A는 서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생산자, 자동차, IT 제조업 중에 서울에서 가장 사업체 수가 많은 것은 얘겠죠. 서울에 최근에 생산자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빌려준다면 A가 전문 서비스업이 됩니다. 전문 서비스업. 자, 그럼 B와 C가 자동차 아니면 IT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IT 제조업 모두 경기가 가장 사업체가 많겠죠. 경기는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고요. 우리나라 IT 제조업 1등, 자동차 1등입니다. 가장 많겠죠. 그리고 나가 이제 인천이잖아요. 인천이 두 제조업 모두 2등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두 제조업 모두 꼴찌예요. 그러면 인천과 서울을 다시요. 자동차와 IT를 구분해 주려면 B와 C, 다시 얘기해서 자동차와 IT 제조업에서 서울과 인천의 격차가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토대로 자동차와 IT를 찾아 주어야 됩니다. 말이 어렵죠. 맞아요. 자, 이런 겁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요만큼, 잘 안 보이네요. 인천이 요만큼, 서울이 요만큼입니다.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요만큼, 서울이 요만큼이에요. 그 얘기는 B는 인천과 서울과의 격차가 꽤나 큰 편이고 이 자료에서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 서울의 격차가 작은 편입니다. 그럼 돌아가 보죠. 남아있는 게 자동차와 IT 제조업인데 서울은 자동차와 IT 제조업 중에 어떤 게 더 발달했을까요? 그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은 B보다는 C가 더 발달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와 IT 중에 서울에 더 발달한 것. 아무래도 서울은 자동차보다 IT 제조업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겠죠. 자동차보다는. 그러니까 서울은 자동차보다 IT 제조업 사업체 수가 더 많을 테니 인천과 서울의 격차가 더 작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더 발달해 있는 IT 제조업이 C가 되는 거예요. IT 제조업. 다음 B가 자동차가 됩니다. 인천에는 완성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이고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작은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완성차 공장에 위치한 인천이 서울보다 훨씬 더 비중이 사업체에서 더 많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IT 제조업은 작은 부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서울은 자동차보다 IT 제조업이 더 발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그 문항에 그대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연계 문항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B가 자동차, C가 IT가 되고요. 이것만 찾아준다면 선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선지가 하나 있었죠. 자, 볼게요. 나는 인천이다. 맞네요. 다음 가는 경기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다. 맞죠? 경기 1등, 서울 2등, 인천 3등입니다. 다음 A는 전문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다음 4번 B 자동차의 종사자 수는 수도권, 영남권보다 많다. 이 선지가 저는 조금 어렵고 좀 애매한 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지가 나오려면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통해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자동차 종사자 수를 비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그래서 자동차 하면은 일단 경기 자동차 공업 1등입니다. 다음 수도권에서 경기 자동차 1등. 인천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완성차 공장이 있습니다. 다음 서울은 자동차 공업이 굉장히 비중이 낮죠. 그리고 영남권 하면은 울산 자동차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부산 여기도 완성차 공장이 있습니다. 다음 대구 같은 경우에 출하액 1등이 자동차예요. 또 울산 주변에 있는 경남과 경북 또한 자동차 출하액이 많은 편이고 종사자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자동차 출하액 1등이긴 하지만 얘네들을 다 합쳐보면 아무래도 영남권이 자동차 종사자 수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 사실 이거를 몰랐더라도 1, 2, 3이 일단 맞잖아요. 그 다음 5번 자동차가 IT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5번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조금 애매했지만 1, 2, 3, 5번이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고를 수는 있었던 문항이긴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해도 어쨌든
서울은 상대적으로 IT 산업이 자동차보다 더 발달했다. 이 내용.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 어디가 더 많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까지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긴 했습니다. 또 이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 자료도 그렇고 요 4번 선지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자, 남아있는 문항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은 없습니다. 보죠. 가다지도에 표현된 농업 관련 지표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겸업농가 비율, 밭 면적 비율, 그리고 벼 재배 면적 비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 다가 나와 있죠. 아까 얘기했었죠. 이러한 단계 구분도는 모든 지역을 비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와 최저, 가장 높은 그 지표의 값이 가장 높은 데와 가장 낮은 데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겸업농가 비율과 밭 면적 비율, 벼 재배 면적 비율 각각 어떤 지역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냐. 얘부터 볼까요? 벼 재배 면적 비율. 우리 3대 평야라고 불리는 충남과 전북 그리고 전남에서 높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역이 또 있죠. 제주는 꼴찌입니다. 자, 그럼 가나다를 한번 보죠. 가는 제주 꽤 높아요. 제주 빨간색입니다. 제주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주만 보더라도 얘가 벼 재배 면적 비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3대 평야 지역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얘가 벼입니다. 벼. 다음 밭 면적 비율 볼까요? 이게 또 그래요. 얘랑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낮을 것이고요. 얘가 높을 거예요. 제주가 1등입니다. 아까 봤었잖아요. 얘 꼴찌 벼. 얘는 높음보다는 조금 낮음이니까 제주가 우리나라 시도 중에서 밭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 주황색일 리 없잖아요. 빨간색. 얘가 밭 면적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달을 보면 대체적으로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높네요. 여기 낮고요. 그렇죠? 여기 낮은 편이고요. 여기 높은 편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밭 면적 비율은 일단 제주 1등, 그리고 산지의 비율이 높은 강원과 충북에서 높게 나타난다. 반면 평지의 비율, 평야의 비율이 높은 충남과 전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럼 남아있는 가가 겸업농가 비율이 되고요. 겸업농가 비율은 제주와 강원이 되게 높게 나타나는 편이죠. 그리고 전통농촌의 비중이 높은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겸업농의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그동안 이 농업 관련된 지표에는 대도시들, 특별광역시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서울이 1등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제주랑 경기가 되게 높은데 왜 주황색이지? 두 번째지? 봤더니만 제일 높은 데가 서울이더라고요. 서울은 당연히 겸업농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테니까요. 그래서 겸벼밭입니다. 겸벼밭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18번 봅시다. 18번. 자, 쉬운 문제였죠. 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곧 꽃샘추위가 물러가면 가의 습격이 예상된다. 가는 중국 내륙 및 몽골에서 발생한 모래먼지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온다. 황사입니다. 1번.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 저지대가 침수된다. 이건 장마와 관련이 있겠죠. 매우 심한 더위, 폭염, 감기 환자가 급증하며 수도관 동파 피해, 한파, 교통장애를 유발하며 비닐하우스가 붕괴되기도 한다. 대설. 정답은 5번이겠죠.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며 정밀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답 5번. 황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9번. 재개발 문제가 사실 수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나오면 땡큐죠. 거의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대규모 재개발과 소규모 재개발을 비교하는 유형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을 벗어나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철거이고 무엇이 보존이고 무엇이 수복이고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철거고 어떤 게 철거가 아니냐 이렇게만 구분해 줘도 괜찮아요. 자, 모모시의 달동네였던 모모마을은 본래의 마을 모습을 유지한 채 필요한 부분만 수리 개조하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변화하였다. 소규모 재개발이죠. 다음, 모모시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던 모모동에서는 뉴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하였다. 철거 재개발, 대규모 재개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얘가 소과, 얘가 소, 얘가 대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건물의 활용도 소가 높겠죠. 가가 높아야 돼요. 다음,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소규모 재개발이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은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가. 다음, 건물의 고층화 정도, 당연히 원래 있던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이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서 높게 나타나겠죠. 공교롭게도 3번이 정답이네요. 얘가 정답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이것은 소규모 재개발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이게 원거주민의 이주율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주율.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은 소규모 재개발이 높지만 원거주민의 이주율은 대규모 철거 재개발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요거 하나 정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 재개발은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거주 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4단원에서 예를 내버리게 되면 다른 주제를 출제하지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단원, 우리의 총평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단원별로 문항수가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원에서 이걸 내버리면 다른 걸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능에서는 얘보다는 다른 주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원별 배분에서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항입니다. 북한 관련된 문항인데요. 총평에서도 나와 있지만 북한 관련된 문항들은 거의 매일 시험 한 문제, 많을 땐 두 문제 가까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북한 관련된 문제는 거의 자료 분석 아니면 지도 문제 나와요. 그리고 지도 문제에는 개방지역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료 분석은 사실 우리가 기초 지식 없이 사전 개념 없이도 풀 수 있는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반드시 학습해 두어야 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 막 아무데나 막 여러 지역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왔던 지역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어떤 지역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A, 청진입니다. 청진. 연강 수량이 굉장히 적은 대표적인 지역이죠. 다음 B, 신의주이고요. 신의주. 다음 C, 여기 보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데는 대부분 강의 하구예요. 여기 이제 대동강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남포입니다.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평양의 관문 도시이기도 하죠. 서해 관문 설치되어 있죠. 남포하면 거기 서해 관문 나옵니다. 다음 남포에서 또 여기 꺾여진 데 위치해 있는 곳 원산이고요. 원산. 다음 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장전이라는 곳입니다. 장전은 뭐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나오는 곳이고요. 여기는 여기 원산과 장전이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죠. 여기 북동풍에 의해서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연강 수량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반면 여기 청천강 중상류 일대는 여강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원산과 장전은 연강 수량 많아요, 겨울 강수 집중률 높아요. 요 두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거기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요 5개 지역들 굉장히 많이 나온 지역들이니까요. 지도에 잘 표시해서 잘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보죠. 중강진보다 연강 수량이 많습니까? 아니오에 해당하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과의 연강 수량을 비교해 보지 않아도 이 중에서 연강 수량 가장 적은 데가 이 관북 지역에 해당하는 청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강진보다 연강 수량이 많습니까? 아니요. 다시 얘기하면 중강진보다 연강 수량이 적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걔가 청진이 되죠. 청진은 A입니다. 다음, 남북 분단 이전에 경의선 또는 경원선의 종점입니까? 경의선은 서울에서 의주까지, 경원선은 서울에서 원산까지. 그러니까 예스에 해당하는 지역이 두 군데죠. 신의주와 원산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오에 해당하는 지역이 남포와 장전이 되겠죠. 자, 그럼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 항만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해관문 얘기하는 거죠. 서해관문 어디에 있나요? 남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 남포가 되고요. 남포는 C입니다. 그럼 여기 아니오로 갈라져 나오는 게 남포와 장전이니까요. 나가 장전이 되고요. 장전이 2네요. 그럼 신의주와 원산이 갈라져 나왔고요. 2002년에 외자 유치 및 교역 확대를 위해 지정된 특별행정구입니까? 특별행정구 어디입니까? 신의주입니다. 그럼 신의주. 신의주는 B네요. 그럼 신의주와 원산이 여기까지 내려왔었으니까요. 아니오에는 원산이 들어가야겠죠. 원산은 D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원산이나 장전이 나오면 연강수량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강수량 관련된, 그러니까 기후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북한 관련된 문제에선 흔히 나오지 않았던 유형의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요 5개의 지역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항이었죠. 자, 그럼 가나, 다라, 마.
A, E, C, D, B. A, E, C, D, B.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2020 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순문항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항상 그래요.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되게 막 뭔가 설레이고 되게 긴장되고 하면서 되게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들으면 다 알 것 같아요. 예. 착각이에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막말을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다른 사람 얘기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나 혼자의 힘으로 문제 풀이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지금 이 6월 모의평가의 20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여러분들의 단점,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보완해 나가는 시간이 이제 16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이 160일의 시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9월 모의평가에서 웃고 수능에서 웃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6월 모의평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서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되는구나, 이런 유형의 문항은 이렇게 공부만 맞출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푹 쉬시고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 수능을 위한 여러분들의 발걸음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모두 화이팅!